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11월 말에 네. 예, 전남대 철학과에서 네. 예, 은퇴 강연으로 귀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올해가 칸트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칸트를 전공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학술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가 또 그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지라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순서를 이렇게 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고별 강연의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제 멀리서 가까이에서만이 아니고 멀리서 와 주셔서 행사를 아주 그 뭐 입추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 뭐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행사가 그렇게 성대해지기 쉽지 않은데 저한테는 대단히 고맙고 명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 7월 15일 날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까지 마치면 꼭 19년 반을 제가 전남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광주 시민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광주에서 이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광주와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광주에 오지 않았으면 제가 사실은 5.18의 실체와 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과 직접 뭐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계기는 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부임했을 때 저는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어떤 그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라고 저는 즉각 느꼈고요. 네. 20년 가까이 저 나름대로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문맥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알리려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기억에 남지만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역시 5.18 30주년 네. 때 MBC에서도 이제 그 구자범 그 당시 상임지휘자 그 다큐를 찍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러의 부활에 이제 독창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는데 그 작품에 그 가사를 제가 번역을 하고 사실은 이제 번역이지만 그게 그냥 번역이 아니고 그냥 5.18을 담은 거죠. 그 이제 가사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 연주회에 참여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연주 행사에 참여한 것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바라건대는 50주년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그걸 한 번도 이렇게 광주에서 연주를 누구에 의해서든 시민합창단과 함께 연주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작은 소망이고요. 그때는 가사를 쓴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저도 뭐 합창단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교수님과 이 시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뵙자고 청했는데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국회 위에 헬기가 떠다니고 장갑차와 군홧발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맨몸의 시민들을 저희가 정말 생방송으로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에 머물고 있긴 한데 그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일정이 하나 있어서 토요일 날 먼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참여했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그 어떤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는가라고 하는 걸 직접 이제 보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 그 꽤 긴 시간 동안 거기 이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인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시민 공동체 속에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적폐가 있다, 네. 온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그리고 그 시대착오적인 적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 병리적 요소인가라고 하는 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우리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실은 이번에 계엄 선포보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저한테는 더 큰 충격이에요. 그때 당시가. 네. 네. 저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설치는 사람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국면들에서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스스로의 어떤 무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실은 그때 했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윤석열이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이걸 반성할 때만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신군부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네. 그다음에 전두환의 이 민정당, 예,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그걸 이어서 계속 내려오던 그 세력들을 정상적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집단인데 그네들을 우리가 마치 동등한 선택지처럼 늘 대해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탄핵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 몸통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머리만 이제 자른 거죠. 근데 몸통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이제 머리가 나와서 또 윤석열 같은 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 힘 자체가 탄핵되어야 될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리가 정당하다면 지금 이 실제로 내란을 공모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내란에 참여한,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계엄령 문제 또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날 토요일 날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느낀 것은 이게 분명히 새 출발이구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씨가 역사에 그 일종의 아이러니로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들의 1라운드를 열어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저서 철학의 함정에서 보면 5.18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5.18은 제대로 우리가 반추하고 만나지 않으면 5.18은 또 모욕당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예언서처럼 저 책이 읽히는 거예요. 그 통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18이 1980년 5월 18일 0시에 그 시작이 된 건 계엄령 때문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 국가의 주권이 시민에게 있어야지 군대에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주권을 시민이 아니라 군대가 전유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고, 5.18은 그것에 분명한 어떤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죠. 만약에 그때 광주 시민들이 그 계엄령에 반대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실은 저부터 아직 대학을 졸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도 도망을 갔었던 사람으로서 모두가 도망가고 숨고 침묵했다라고 한다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의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의해서 반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광주 시민들이, 또 광주의 학생들이, 광주의 시민들이 거기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도. 그 이후에 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 합의된 그 정치적인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무력으로 공격하는 군대는 그건 더 이상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반란군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추상적인 공감의 내용이 아니고요. 12.12 사태와 5.18까지에 이르는 그 반란의 과정에 대한 법적인 단죄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도 분명히 확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떤 전 국민적인 합의,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확립된 법리를 그 당시에 그 계엄군으로서 동원되었던 군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군대는 원칙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계엄 사태가 사실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그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원래가 검찰과 군부라고 하는 건 공범들입니다. 우리나라 독재 정치의 역사에서. 그런데 과거에 5.18 때는 군대가 주범이고 검찰이 종범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권력 관계가 거꾸로 된 것뿐이거든요. 그게 비극이라면 비극이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5.18로부터 그리고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가 군 통수권자로 앉아 있으면서 벌인 이 시대착오적인 소란이, 지금 내란이 이번의 그 계엄령 선포인데, 저는 끝내는 광주 시민들이
늦었지만 전두환의 그 만행에 대해서 피값을 받아내었던 것처럼 6월 항쟁까지 네. 긴 투쟁을 통해서 그때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저는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응징할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요. 예. 현실로 약간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수님과 앉아 있는 곳이 예술의 거리에 있는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강의는 하셨는데 네. 오늘 이곳에서 네.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인 이 강의의 이제 이름은 이주민과 함께 배우는 5.18 입니다. 강의시군요. 네. 한국 사회가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네. 요즘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이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 없이 세계 시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그 세계 시민적인 공동체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전 인류를 위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삶의 이상, 어떤 그 국가의 이념, 그리고 어떤 이 역사적인 방향,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그 낯선 땅에서 이 자리에, 이 땅에 모인 사람들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가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역사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5.18이죠. 그리고 5.18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 그리고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하는 한국의 이 나라의 고상한 이상주의적인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 시민적인 그런 보편적 선에 대한 어떤 동경을 추구해온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동학과 3.1운동 그리고 4.19에서 부마항쟁, 5.18로 이어지는 그 역사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동참하자고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건 뭐 제가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신 박흥순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네. 반응이 궁금해요. 반응이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도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밝았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분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잘 있구나,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역사를 당신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모두 같이 사실은 조금씩은 다 이렇게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제3세계 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보편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광주가 이제 최고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그분들이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광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까지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강의를 기획한 취지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이후에 오시는 자기 이제 모국에서 오는 후배 이주민들에게 5.18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속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강의의 취지입니다. 저는 뭐 딴 것보다 계엄 국면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책에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지만 그분들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역시 5.18이 빗장이 되어서 군인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그분들도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은 제주로 터전을 옮긴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저희가 봤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도 탄탄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광주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5.18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4.3에 대해서도 어떤 철학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해명의 과제가 5.18보다 4.3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5.18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든 그게 분명하게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는 이게 그 규정돼 있는 건데요. 4.3은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18에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4.3과 여순 그걸 다 그 해방 공간에서의 그 미증류의 비극에 대해서 철학자로서 그 비극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물으려고 합니다. 광주에서의 20년 동안 5.18을 체화를 통해서 연구를 하셨다면 이제 은퇴하시고는 4.3을 제주에서 체화하시면서 연구하는 20년 동안 저한테 광주 시민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